서문, 부모와 자식, 기대는 관계인가, 내어주는 관계인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무엇이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본능일까요? 이 질문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랐을 법한 무겁고도 깊은 화두입니다. 어느 날 평생을 꾸준히 마다치 않으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제 막 제 앞가림을 하며 작은 여유를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낯선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야, 옆집 순이네 아들은 엄마한테 벤츠를 사줬다더라. 그런데 너는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반찬 하나 보내주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 단돈 5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들고 세상에 나와 배도 타고 공사장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필사적으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숨을 돌릴 만하니 돌아오는 것은 다정한 격려가 아닌 남과의 비교와 더 큰 것을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울컥하고 마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저 또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견뎌오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의 깊은 공백을 가진 채 우리는 어색하게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익숙한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한 장, 두 부모의 초상, 기대를 받는 부모, 기회를 주는 부모. 제가 오랫동안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압구정이나 청담동에서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머님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겁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그분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할 때 줄 신혼집을 미리 사두어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이 나을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은 기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룬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픈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두 가지 부모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미래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같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왜 이토록 다른 관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쪽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올려 보내주길 바라고 다른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려 보내주려 합니다. 동양의 오렌지에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의 순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2장, 운명의 흐름으로 본 관계의 역학, 생을 받는 사주, 생을 하는 사주 동양 철학, 특히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계를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전에 수천 년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온 하나의 지혜로운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행에는 서로를 돕고 살리는 상생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은 굳어져 쇠를 낳는다고 하여 토생금이라 합니다. 이 구조를 부모-자식 관계에 빗대어 보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돕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주가 자식의 기운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안정을 찾는 구조일 때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여성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수생목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자식의 성장을 돕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기운이 충분하고 넘쳐서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식을 돕는 것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샘솟는 샘물처럼 자연스러운 기쁨이자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을 받고 그 받은 에너지로 다시 누군가에게 생을 해주는 순환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남, 서초 지역의 60대, 70대 분들이 손주들의 학원비를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어주는 기쁨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룬 부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고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에너지는 부족한데 내어줄 힘도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속에 정이 많고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를 남기고 베푼다는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정일수록 다 큰 자식이라도 붙잡고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3장, 대물림되는 마음의 습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집안은 3대, 4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집안 역시 대를 이어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댔고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고 나 또한 언젠가 내 자식에게 기댈 것이라는 생각이 단순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식습관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기대를 표출하는 방식까지도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자녀에게 느끼는 서운함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내장,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할 고리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흐름을 한번 끊어내 보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부모님 덕분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해줍시다. 그것이 바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진정한 금수저 가문을 물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대물림이 아닌 정신적 독립과 베푸는 마음의 대물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자식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은 아닐까요?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결핍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의 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모든 지원을 받던 오빠에게 가려져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마음이 저에게 기대로 표현되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먼저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든 작은 연금이든 꾸준한 건강관리든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짐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준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준비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자랐으니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살이 되면 독립해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어릴 땐 그 말이 서운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제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장,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의의 빈도수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열쇠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 1번과 10,000원짜리 과일 상자 10번. 여러분은 어떤 것이 관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당연히 크고 강렬한 한 번의 선물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빈도수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늘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텃밭에서 막 따온 못생긴 호박 한 덩이, 잘 익은 참외 몇 알. 그것들은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 즉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시골 동네 분들에게서 얻은 감자를 한 박스씩 보내주시곤 합니다. 제가 감자 한 박스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수백 번 하는 것보다 때로는 말없이 보내온 샤인머스켓 한 상자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것. 그 사소한 행위들이 쌓여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 번의 훌륭한 방문보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 새로운 유산을 만드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지 못해 서운해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잘한 정이라도 나누며 베푸는 기쁨을 아는 새로운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아이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명절마다 거래처에 돌릴 사과 상자를 수십 개씩 사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빠를 따라다니며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마냥 좋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제게 말없이
나눔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주에 어떤 기운이 부족하고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딸기 한 상자를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빈도수가 높아지는 순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서운함의 고리를 끊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는 다정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무엇이라도 나누려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그 따뜻한 시작을 서문, 부모와 자식, 기대는 관계인가, 내어주는 관계인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무엇이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본능일까요? 이 질문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랐을 법한 무겁고도 깊은 화두입니다. 어느 날 평생을 꾸준히 마다치 않으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제 막 제 앞가림을 하며 작은 여유를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낯선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야, 옆집 순이네 아들은 엄마한테 벤츠를 사줬다더라. 그런데 너는 용돈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반찬 하나 보내주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 단돈 5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들고 세상에 나와 배도 타고 공사장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필사적으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숨을 돌릴 만하니 돌아오는 것은 다정한 격려가 아닌 남과의 비교와 더 큰 것을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울컥하고 마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저 또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견뎌오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의 깊은 공백을 가진 채 우리는 어색하게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익숙한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한 장, 두 부모의 초상, 기대를 받는 부모, 기회를 주는 부모. 제가 오랫동안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압구정이나 청담동에서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머님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겁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그분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할 때 줄 신혼집을 미리 사두어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이 나을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은 기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룬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픈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두 가지 부모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미래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같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왜 이토록 다른 관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쪽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올려 보내주길 바라고 다른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려 보내주려 합니다. 동양의 오렌지에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의 순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2장, 운명의 흐름으로 본 관계의 역학, 생을 받는 사주, 생을 하는 사주 동양 철학, 특히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계를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전에 수천 년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온 하나의 지혜로운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행에는 서로를 돕고 살리는 상생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은 굳어져 쇠를 낳는다고 하여 토생금이라 합니다. 이 구조를 부모-자식 관계에 빗대어 보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돕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주가 자식의 기운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안정을 찾는 구조일 때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여성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수생목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자식의 성장을 돕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기운이 충분하고 넘쳐서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식을 돕는 것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샘솟는 샘물처럼 자연스러운 기쁨이자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을 받고 그 받은 에너지로 다시 누군가에게 생을 해주는 순환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남, 서초 지역의 60대, 70대 분들이 손주들의 학원비를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어주는 기쁨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룬 부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고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에너지는 부족한데 내어줄 힘도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속에 정이 많고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를 남기고 베푼다는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정일수록 다 큰 자식이라도 붙잡고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3장, 대물림되는 마음의 습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집안은 3대, 4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집안 역시 대를 이어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댔고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고
나 또한 언젠가 내 자식에게 기댈 것이라는 생각이 단순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식습관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기대를 표출하는 방식까지도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자녀에게 느끼는 서운함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내장,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할 고리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흐름을 한번 끊어내 보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부모님 덕분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해줍시다. 그것이 바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진정한 금수저 가문을 물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대물림이 아닌 정신적 독립과 베푸는 마음의 대물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자식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은 아닐까요?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결핍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의 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모든 지원을 받던 오빠에게 가려져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마음이 저에게 기대로 표현되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먼저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든 작은 연금이든 꾸준한 건강관리든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짐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준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준비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자랐으니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살이 되면 독립해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어릴 땐 그 말이 서운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제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장,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의의 빈도수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열쇠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 1번과 10,000원짜리 과일 상자 10번. 여러분은 어떤 것이 관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당연히 크고 강렬한 한 번의 선물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빈도수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늘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텃밭에서 막 따온 못생긴 호박 한 덩이, 잘 익은 참외 몇 알. 그것들은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 즉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시골 동네 분들에게서 얻은 감자를 한 박스씩 보내주시곤 합니다. 제가 감자 한 박스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수백 번 하는 것보다 때로는 말없이 보내온 샤인머스켓 한 상자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것.
그 사소한 행위들이 쌓여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 번의 훌륭한 방문보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 새로운 유산을 만드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지 못해 서운해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잘한 정이라도 나누며 베푸는 기쁨을 아는 새로운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아이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명절마다 거래처에 돌릴 사과 상자를 수십 개씩 사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빠를 따라다니며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마냥 좋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제게 말없이 나눔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주에 어떤 기운이 부족하고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딸기 한 상자를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빈도수가 높아지는 순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서운함의 고리를 끊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는 다정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무엇이라도 나누려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그 따뜻한 시작을 서문, 부모와 자식, 기대는 관계인가, 내어주는 관계인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무엇이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본능일까요? 이 질문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랐을 법한 무겁고도 깊은 화두입니다. 어느 날 평생을 꾸준히 마다치 않으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제 막 제 앞가림을 하며 작은 여유를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낯선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얘야, 옆집 순이네 아들은 엄마한테 벤츠를 사줬다더라. 그런데 너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반찬 하나 보내주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 단돈 5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를 들고 세상에 나와 배도 타고 공사장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필사적으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숨을 돌릴 만하니 돌아오는 것은 다정한 격려가 아닌 남과의 비교와 더 큰 것을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울컥하고 마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저 또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견뎌오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의 깊은 공백을 가진 채 우리는 어색하게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익숙한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한 장, 두 부모의 초상, 기대를 받는 부모, 기회를 주는 부모. 제가 오랫동안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압구정이나 청담동에서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머님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겁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그분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할 때 줄 신혼집을 미리 사두어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이 나을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은 기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룬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픈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두 가지 부모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미래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같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왜 이토록 다른 관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쪽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올려 보내주길 바라고 다른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려 보내주려 합니다. 동양의 오렌지에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의 순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2장, 운명의 흐름으로 본 관계의 역학, 생을 받는 사주, 생을 하는 사주 동양 철학, 특히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계를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전에 수천 년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온 하나의 지혜로운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행에는 서로를 돕고 살리는 상생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은 굳어져 쇠를 낳는다고 하여 토생금이라 합니다. 이 구조를 부모-자식 관계에 빗대어 보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돕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주가 자식의 기운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안정을 찾는 구조일 때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여성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수생목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자식의 성장을 돕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기운이 충분하고 넘쳐서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식을 돕는 것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샘솟는 샘물처럼 자연스러운 기쁨이자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을 받고 그 받은 에너지로 다시 누군가에게 생을 해주는 순환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남, 서초 지역의 60대, 70대 분들이 손주들의 학원비를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어주는 기쁨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룬 부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고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에너지는 부족한데 내어줄 힘도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속에 정이 많고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를 남기고 베푼다는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정일수록 다 큰 자식이라도 붙잡고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3장, 대물림되는 마음의 습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집안은 3대, 4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집안 역시 대를 이어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댔고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고 나 또한 언젠가 내 자식에게 기댈 것이라는 생각이 단순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식습관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기대를 표출하는 방식까지도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자녀에게 느끼는 서운함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4장,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할 고리.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흐름을 한번 끊어내 보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부모님 덕분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해줍시다. 그것이 바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진정한 금수저 가문을 물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대물림이 아닌 정신적 독립과 베푸는 마음의 대물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자식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은 아닐까요?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결핍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의 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모든 지원을 받던 오빠에게 가려져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마음이 저에게 기대로 표현되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먼저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든 작은 연금이든 꾸준한 건강관리든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짐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준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준비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자랐으니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살이 되면 독립해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어릴 땐 그 말이 서운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제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장,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의 빈도수 관계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열쇠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 1번과 10,000원짜리 과일 상자 10번. 여러분은 어떤 것이 관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당연히 크고 강렬한 한 번의 선물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빈도수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늘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텃밭에서 막 따온 못생긴 호박 한 덩이, 잘 익은 참외 몇 알. 그것들은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 즉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시골 동네 분들에게서 얻은 감자를 한 박스씩 보내주시곤 합니다. 제가 감자 한 박스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수백 번 하는 것보다 때로는 말없이 보내온 샤인머스켓 한 상자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것. 그 사소한 행위들이 쌓여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 번의 훌륭한 방문보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 새로운 유산을 만드는 세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지 못해 서운해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잘한 정이라도 나누며 베푸는 기쁨을 아는 새로운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아이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명절마다 거래처에 돌릴 사과 상자를 수십 개씩 사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빠를 따라다니며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마냥 좋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제게 말없이 나눔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주에 어떤 기운이 부족하고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딸기 한 상자를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빈도수가 높아지는 순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서운함의 고리를 끊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는 다정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무엇이라도 나누려는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그 따뜻한 시작을 서문, 부모와 자식, 기대는 관계인가, 내어주는 관계인가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무엇이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본능일까요? 이 질문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떠올랐을 법한 무겁고도 깊은 화두입니다. 어느 날 평생을 꾸준히 마다치 않으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제 막 제 앞가림을 하며 작은 여유를 찾아가던 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낯선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얘야, 옆집 순이네 아들은 엄마한테 벤츠를 사줬다더라. 그런데 너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반찬 하나 보내주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 단돈 50만 원이든 통장 하나를 들고 세상에 나와 배도 타고 공사장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필사적으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숨을 돌릴 만하니 돌아오는 것은 다정한 격려가 아닌 남과의 비교와 더 큰 것을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울컥하고 마는 날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저 또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견뎌오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의 깊은 공백을 가진 채 우리는 어색하게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익숙한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한 장, 두 부모의 초상, 기대를 받는 부모, 기회를 주는 부모. 제가 오랫동안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압구정이나 청담동에서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머님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아이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겁니다.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그분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결혼할 때 줄 신혼집을 미리 사두어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이 나을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하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은 기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룬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픈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두 가지 부모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가진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미래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같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왜 이토록 다른 관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쪽은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올려 보내주길 바라고 다른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려 보내주려 합니다. 동양의 오렌지에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의 순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2장, 운명의 흐름으로 본 관계의 역학, 생을 받는 사주, 생을 하는 사주 동양 철학, 특히 사주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관계를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기운, 즉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기 전에 수천 년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온 하나의 지혜로운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행에는 서로를 돕고 살리는 상생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은 굳어져 쇠를 낳는다고 하여 토생금이라 합니다. 이 구조를 부모-자식 관계에 빗대어 보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돕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주가 자식의 기운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안정을 찾는 구조일 때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둔 여성분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수생목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자식의 성장을 돕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기운이 충분하고 넘쳐서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식을 돕는 것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샘솟는 샘물처럼 자연스러운 기쁨이자 본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흐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을 받고 그 받은 에너지로 다시 누군가에게 생을 해주는 순환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강남, 서초 지역의 60대, 70대 분들이 손주들의 학원비를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어주는 기쁨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룬 부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고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에너지는 부족한데 내어줄 힘도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속에 정이 많고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를 남기고 베푼다는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정일수록 다 큰 자식이라도 붙잡고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3장, 대물림되는 마음의 습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집안은 3대, 4대에 걸쳐 그 패턴을 반복하고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집안 역시 대를 이어 그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기댔고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고 나 또한 언젠가 내 자식에게 기댈 것이라는 생각이 단순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식습관이나 건강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기대를 표출하는 방식까지도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자녀에게 느끼는 서운함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오래된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그저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4장,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할 고리. 저는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 흐름을 한번 끊어내 보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만큼은 부모님 덕분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해줍시다. 그것이 바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진정한 금수저 가문을 물려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대물림이 아닌 정신적 독립과 베푸는 마음의 대물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자식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은 아닐까요?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결핍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의 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모든 지원을 받던 오빠에게 가려져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서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그 마음이 저에게 기대로 표현되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먼저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든 작은 연금이든 꾸준한 건강관리든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짐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준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준비된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자랐으니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살이 되면 독립해서 너희 인생을 살아라. 어릴 땐 그 말이 서운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단호함이 오히려